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등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등의 구조적 요인은 갈등을 직접 촉발한 사건이나 요인은 아니지만 갈등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밑바닥에 깔려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요인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자,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죠. 자, 왼쪽 그림 무엇인지 아시겠죠? 싱크홀입니다. 싱크홀은 왜 생길까요? 자, 지나치게 높은 무거운 건물을 짓게 되면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질 구조 자체가, 지층 구조 자체가 높은 건물을 짓기에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질 구조 자체가 건물을 짓든 짓지 않든 상관없이 어차피 내려앉을 구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오른쪽 그림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싱크홀이 생기는 대부분의 지질은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보면 물론 이제 풀이 있겠죠. 흙 위에. 그 밑에 이제 모래층이 있고요. 제법 두껍게 있고 일반 흙도 좀 섞여 있어서 그것만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층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밑에는 석회암층이 있습니다. 이 석회암층은 빗물이 고여들면 구멍이 생기게 되어 있고 큰 공간이 생겨서 위에 흙이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싱크홀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따라서 건물을 짓든 짓지 않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빗물 때문에 내려앉게 되어 있는 구조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싱크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회암층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2014년 석촌역 부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15대분의 트럭으로 흙을 실어서 메꿨습니다.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싱크홀이 생겼죠.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봤더니 인근 지하철 공사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흙을 파내니까 이쪽 쪽에 흙이 밀려서 그쪽으로 이제 감에 따라서 싱크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공사장 보강공사를 기초공사를 보다 완벽하게 했어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도 이런 것과 비슷해서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보강하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을 보다 용이하게 발생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상황 그 자체가 갈등 발생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 갈등 당사자의 특성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조직 성격, 마지막으로 갈등 당사자 집단일 경우 집단의 특성 때문에 갈등이 보다 용이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황과 관련된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갈등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자원, 그게 임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이죠.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갈등이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한 자원이 갈등 당사자에게 너무너무나 귀중한 거다. 그게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진다든지 삶 자체, 목숨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갈등은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얘들이 참 많죠. 임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자리, 국회의원 자리 놓고 갈등이 치열하게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갈등을 용이하게 하는 당사자와 관련된 조건은 역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처지가 상대적으로
이거 낮다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불만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참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게 됐을 경우 그만큼 스트레스도 크고 그만큼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갈등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갈등 당사자의 성격과 관련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갈등 당사자들의 힘이 비슷할 경우, 아니면 저쪽이 얼마나 센지 파악하기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경우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보다 힘이 월등하게 세다면 내가 감히 덤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갈등이 발생하지 않죠. 그 힘이 권력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이런 경우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힘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내가 이길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부당한 방식으로 내가 차지해야 될 몫을 가져갔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한 일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어쩌면 상사와의 뭐 인간관계가 기준이 돼서 평가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능력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두 개가 일치하면 다행인데 그게 불일치할 경우, 즉 인간관계는 좋은데 능력이 뭐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업적이 없다든지 낮다든지, 거꾸로 업적은 뛰어난데 인간관계가 나쁘다 이랬을 경우에 어느 기준을 따라서 보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보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느 한 기준을 쓸 경우 어느 한쪽에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은 대단히 커지는 거죠. 자, 당사자와 관련된 마지막 조건으로서 상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불신이 갈등을 쉽게 유발한다는 것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상대방을 믿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그 진정한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라거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부정할 테고, 상대방은 자기 진심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세 번째 구조적 조건은 조직 또는 공동체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도자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조직 내 갈등이 생겼을 때 중립적으로 잘 해결한다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지 않고 지도자가 무능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편파적으로 하게 될 경우, 즉 불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에 개입하게 될 경우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겠죠. 두 번째 조건은 구성원 대다수가 합의하는, 특히 이제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과 관련된 어떤 기준이 공정해야 되고 누구든지 합의하는 것이 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규범이 존재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범은 철저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만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어떤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규범이 있더라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적용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치 영역에 바로 적용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조직의 지도부에 해당되는 것이 정부가 될 것이고 대통령이거나 국회일 것이고요. 아니면 사법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가 유능하고 그리고 중립적일 경우 갈등은 그만큼 줄어들 테고, 시민사회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정부의 해결책에 쉽게 동의할 것입니다. 그만큼 갈등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규범이 법규나 이런 것들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규범이라고 할 경우, 법규가 그런다라고 하면 국민들 그만큼 잘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자, 갈등의 구조적 요인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갈등 당사자가 집단인 경우입니다. 즉,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일 경우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더욱더 쉽게 발생하느냐, 이것을 만드는 조건이죠. 자, 첫 번째,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결속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방과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렇죠. 종교 집단, 정당, 이념 정당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종교적 집단 정체성이 강하고 결속력이 강하면 다른 종교 집단과 갈등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을 피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겠죠. 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부가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일 경우 당연히 상대방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떤 경우에는 내부적인 정통성이 부족해서 외부 다른 집단에 대해서 도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즉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다른 집단들, 갈등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 집단들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신감이 크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등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보다 용이하게 발생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 특히 가치와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